주간거리,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열간거리. 열간거리는 이거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하고 열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그 거리. 그리고 전목이면은 188이냐 SO4냐 있죠. 이거를 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일단은 방문을 요청하면은 제가 방문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컨설팅도 요하시면은 1년 재배 시스템을 저는 있거든요. 요 안에는 제 1년에 들어가는 재배 시스템에 3월 전 20일부터 종합살구부터 해가지고 주입 간주를 하고 연면을 뭘 하고 간주는 뭘 하고 이 시기 때는 뭐 때문에 하는지 세포 분열 때문에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산출 비용하고 쭉 해서 저는 9월 10일이 끝나요. 제 처방은요. 9월 10일이 끝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금액을 물어보시는데 평균 한 300 들어가요. 농약하고 다 포함해서요. 600평. 예, 600평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200도 들어갔는데 물 200리터만 쳤을 때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물 200리터를 치고 250, 300, 500까지 칩니다. 600평에. 우리 오늘 보니까 기계 만드셔가지고 약 편하게 치게끔 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그런 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약은 연민 시비는 치기 편해야 되고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계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요. 끌고 가면 그 사장님 죄송한데 일단 제가 한번 설명드려. 저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괜찮아요. 왜냐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직접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은 원가도 안 받고 직접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연민 시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연민 시비를 그러니까 저하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5,000평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약 치는데 거의 기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대가 좋은 걸 위주로 동동이 줄을 깔아놓고요. 그냥 땡겨가면서 한 번만에 양쪽을 끝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약줄 까는 것만 비율이 들어가지 사람이 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편하고 좋은 것 같고요. 그 연민시비법, 주입간주법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건데 저도 보면은 1년에 한 480가구를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계절별마다 성주에는 한 20가구 정도 성주 참외만 하고요. 딸기는 특별하게 제가 한 10가구 정도만 고령하고 몇 군데가 가지고 있고요. 사과가 또 한 40-50가구, 복숭아가 또 한 60-70가구, 사과 대추도 있고요. 복주 대추도 있고요. 또 전라도 가면은 감도 해주고 있고요. 또 샤이는 한 100가구 정도를. 그러니까 1년을 아우르니까 가능한 일이지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석대로 일을 농가들하고 꾸준하게 해보니까 그 공판장에서 하위층을 받고 있는 단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2년 만에 거의 1, 2등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포도도 똑같아요. 우리 샤인머스켓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질이 원래 톡톡 깨지는 얇은 놈인데 자꾸 우리는 두껍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준을 제가 열린 처리하는 거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안 적었는데. 저 명함을 명함이 있어요. 앞에 명함 좀 주시고요. 분명 있네. 자, 우리 이거는 유튜브에서 먼저 이 방법을 시행했던 방법인데 비대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입간주로 보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김천의 박성진 씨나 금방 왔다 갔는 최원준 씨 4년생, 5년생도 대부분이 882를 했었어요. 882를 해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확 자체를 정상 날짜에 할 수도 있고 껍질도 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비대를 세포 분열을 해서 제대로 키워버리게 되면 표편이 얇아져요. 얇아지는데
이 방법은 무리수가 좀 있죠. 왜냐하면 더크리하는 부분과 지빌한 부분들이 농도액이 진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2000년, 2020년, 21년, 22년 이때 비쌀 때 과중이 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대중화가 됐던 방법이에요. 크면 좋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중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으로 가서 과중도 늘리고 숫기도 당기는 방법으로 갑니다. 여기서 10은 뭐냐? 당연히 물이 10이죠. 물이 20리터가 되죠. 10대니까요. 여기에 10은 뭐냐? 지베렐린 7개, 풀매트 3개. 풀매트 3병입니다. 그래서 7 플러스 3이면 10이잖아요. 그리고 더크리. 저는 더크리하고 대육고 빅그레이프. 단가가 더크리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빅그레이프를 쓰는데 같아요. 같은 건데 요게 1차입니다. 저는 이 물에다가 미네랄을 혼용합니다. 미네랄, 우리 봤던 미네랄을 혼용합니다. 이 물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해버리게 되면 알이 좀 많거나 하게 되면 알은 자라요. 잔데 빨리 수확이 나와요. 아무리 맛있고 해도 알이 잘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주하고 김천 대항면하고 봉산 쪽에 요 방법을 하시는 분들인데 원래 주입간주를 해가면서 9월 5일날 10일날 3년생 4년생짜리들을 수확을 하면서 알부기를 재보니까 평균 15에서 16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일괄적인 15g이면은 그냥 50개 놔두면 750g이 되거든요. 되는데 근데 자꾸 커지니까 17g이 가보니까 800g이 넘어가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50개 이상 안 놔둡니다. 저희 방법을 따라하게 되면 알이 전체적으로 다 커지니까 900g 넘어가게 되면 수치가 좀 지연이 돼요. 자, 그런 분들은 10월 달에 수출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면은 또 괜찮고요. 또 수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881을 981로 하셔야 돼요. 981로. 아니면은 86 0.7로 가는 거. 86 0.7로 가는 거. 지벨린하고 더크리하고 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1차는 창립이지 않습니까? 창립은 수정이 됐다 안 됐다를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을 기준 잡아주는 건데 화수를 짧게 하고 저장량분을 늘려가는 방법을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창립도 잘 되고요. 또 2차가 비대거든요. 2차는 비대인데 그때는 여러분들 방문하는 데 가서는 또 그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일단 이것만 하셔도 과피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 곳에 저게 있어요. 품질 기준이 있어요. 연질화가 돼서 그러니까 그 수확기 때 약간 황금빛이 살짝 나는 걸 좋아하는 데가 있고 당도는 17, 16이 하단부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짙은 녹색, 진한 녹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좋아하는 또 데가 있어요. 거기 맞추려면은 요양을 조절을 하든가 요양에서 지배할 양을 좀 더 넣든가 아니면은 뭐 91로 가든가 그거는 그 나무 수세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1년 이상 컨설팅하는 밭에는 이거 조정을 해줘요. 내년에는 요래 하자. 대표님 너무 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리만 시키면 되고 비대는 이야기했지 않느냐. 세포 분열이 잘 되고 저장량은 좋으면 자동적으로 비대는 된다. 이거 2차 때 비대인데 이 2차 때 강하게 한다고 해서 순간 비대가 돼버리게 되면 뻥가가 나와요. 저장량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비대가 돼버리게 되면은 뻥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스피드업을 이번에 갖고 와서 스피드업 자체가 열과 공과를 없애주는 물질이거든요. 그걸 초기부터 처리했던 분이 원래 다 저기 수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속이 메꿔질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메꿔지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스피드업이라든가 미네랄, 이 디나, 프롤린 이런 것들은 광합성량이 1.5배 이상 다 올라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파리는 두껍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더 크지가 못하기 때문에 두께 성장을 해야 되면 이파리들은 이렇게 오글해집니다. 휘어집니다. 그런 밭들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파리하고 우리가 5절, 4절 적심을 하고 부초를 떼가지고 엽록소를 주성분인 클로로필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3배 차이가 나요. 큰 이파리가 엽록소 구성 성분이 더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 양을 더 많이 해서 포도당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부초도 이파리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 애들은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밭에 가보면 열간거리가 2m 50이면요 어쩔 수 없이 4절 적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4절 적심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열간거리 2m 80, 3m에 하시는 분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45도로 결과선을 유인시켜 가지고요 가서 얘네들이 밑으로 하향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끝을. 그리고 가능하면 안 만나야 돼요. 그게 6절, 7절 정도예요. 8절까지, 3m는 8절까지 나가죠. 나가는데 끝이 하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과지는. 전구 우세형이라고 높은 곳에 있는 눈으로 양분이 많이 가요. 물 주고 비료 주게 되면 서 있는 애들은 위로 계속 도망갑니다. 이런 나무가 3, 4절 적심을 했어요. 계속 터집니다. 터지면 막으면요 끝단부 마디가 이만해집니다.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비대는 잘 돼요. 비대는 잘 되는데 수확이 늦어요. 그래서 부쩍 뺍니다. 빼본들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열간폭을 지금 군위에 계시는 분은요 열간폭이 2m 80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옆에 비대 잘 시킨다고 결과지 이렇게 유인선을 세워놓은 거예요. V자 지지를 수평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다 눕히는 작업 다 했어요. 눕혀가지고 55도 각도를 지금 45도로 맞춰놨거든요.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강포도 농법에 평덕식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보세요. 점점 수고가 나무가 높아지게 되면 수평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앞 자체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방법 또한 뭐 비료 적게 들어가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가 하는 방법이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웨이크만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걸 우리가 개선하고 모색을 해야 돼요. 사과나 복숭아는요 전국의 사과 기술협회, 사과 동호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또 사과 연구회가 있듯이 근데 우리 아직까지는 지역별마다 포도 연구회도 있긴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회장이 나도 작년까지 상인들인데 넘기다 보니까 내 밭에 전지만 할 줄 알았지 알만 키우는 방법만 같지 뭔가 특별적인 게 없으니까 서로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니까 저 사람 말 틀리고 이 사람 말 틀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인데 개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짚어가는 방법 20일, 22일 걸려서 되는 방법들 그 시기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남들보다 내가 빨리 된 이유는 온도 때문이구나 라는 아셔야 되고 지하부가 13도도 올라오면서 지상부가 좋으면 꽃이 바다가 빨리 되고 꽃도 안전하게 피는데 밑에 거는 7도, 8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상부가 온도 따뜻해가지고 삭이 터지면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 뿌림 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상부가 발달이 되게 되면은 가뜩이나 저장량분이 없는데 자꾸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해는 또 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햇빛량이 부족할 때 되면은 이파리들은 햇빛을 보려고 자꾸 나가려고 해요. 정말기 때 윤달 2월이라서 4, 5월 달에 비 계속 오게 되면 여러분 녹음만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영양 성장을 너무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양 성장을 하는 그 기준은 요건 제가 밭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농가 사모님이 주입관주는 뭘 해야 되고 먹민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시기 때마다 처방의 기준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 햇빛 에너지, 그리고 물, 이게 광합성이지 않습니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탄소, CO2의 탄소 동화작용, CO2의 탄소가 아니고 유기물, 탄소가 동화가 돼서 양분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포도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계속 광합성에 해당되는 탄소 동화작용만 알고 계시는데요. 날씨가 흐리거나 뭐 뭔가 문제가 될 때는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있어요.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과 질소 동화작용을 병행을 합니다.
질소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행위를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질소 동화작용은요, 줄기와 잎성장 쪽으로 많이 가죠. 여기서 뭐가 큰 문제냐면은 질소만 있는 상태에서 동화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할 때는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이 탄수화물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열심히 포도당 만들어 가지고 꽃이 있고 요 시기 때에 열매가 비대가 되고 이리로 가야 될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이죠. 녹말 형태. 요걸 갖고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 동화작용이 많은 데는 날씨가 흐릴 때가 많아요. 습이 많을 때. 햇빛이 많을 때는 이걸 합니다. 햇빛이 많을 때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습이 많거나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안 만들어 주니까 스스로가 또 질소 동화작용을 해서 연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꽃에 있는 열매에 있는 탄수화물을 갖고 와서 해버린다는 거죠. 사과가 뭐 포도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시기 때 뭘 해줘야 되느냐? 영양 성장을 하고 있고 줄기 잎이 좋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탄수화물을 뺏겨버리게 되면요, 이게 호르몬 작용인데 여기에 에틸렌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에틸렌 호르몬은 조정 호르몬입니다. 조정 호르몬. 조정 호르몬이 뭐냐면은 내가 현재 지베렐린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베렐린이 끝나버리게 되면은 순간 에치린이 딱 들어와서요, 조정을 해줘요. 해주다가 상황 봐서 사이토카닌이 필요하게 되면 사이토카닌 그 자리에 넣어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탄수화물이면은 아마 옥신이나 지베렐린 쪽이 되어 있을 텐데, 사이토카닌하고 여기에 있는 양분들이 이리로 싹 뺏겨버리게 되면 여기에 관련 호르몬이 이리로 와버렸으니까 에틸렌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면 후숙이 빨리 되고 과가 물러지게 됩니다.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의 물포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에틸렌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그게 칼슘이에요. 칼슘하고 미네랄. 요 성분들이 에틸렌 호르몬이 많았을 때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잎 성장을 하고 줄기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뺏겼으니까 한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흐리고 날씨가 그런 날씨 지속이 되고 줄기가 자꾸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속기의 반대꼴을 살포하시잖아요. 인산가리나 칼슘이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 갖고 오는 게 칼비타 NPK라는 게 있는데요. 칼슘이 9.5%고 인산이 13.5%고 가리가 20.5%고, 자, 칼슘하고 인산가리가 서로 기량이 가지 않도록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자기네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이러되면 고토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토 3%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미량 요소 6종이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구성에 맞춰 들어가요. 이게 고마운 게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미네랄하고 섞어서는 소개 많이 하죠. 또 스피드업도 섞어서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에틸렌을 중화시켜주고 공장에 일을 하는 기계카라는 인산이 잎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광합성 안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게 수정되고 난 다음부터 세포 분열은 칼슘이 많이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창조과학부에서 시험을 했는 데이터가 있어요. 칼슘 처리를 했을 때 세포벽이 두꺼움이라든가 전류에 의해서 약간 광합성이 40% 정도는 더 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거는 장관직 하에서 시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1년에 가게 가면
재처방 안 받아도 되니까 1년에 칼슘 10번만 처리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단 염화칼슘, 질산칼슘 이쪽은 사용하지 마라. 염화칼슘, 질산칼슘 이런 것들은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요. 칼슘을 많이 치게 되면 사과도 빡빡해집니다. 옛날 사과 보면은 먹다 보면 껍질이 안 삼켜가지고 뱉어야 될 정도. 그때는 염화칼슘을 많이 처리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칼슘들이 많이 고급화가 돼가지고 많이 쓰고 다른 걸 많이 쓰고는 있는데 원료가 해양 칼슘, 꼬막 껍데기, 굴, 바닷속 안에서 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모든 조직들이 그 염에 산화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해양 그것들은 흡수력도 뛰어나요. 또 소량으로도 많은 곳에 물질 전류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대부분 유기농급 자재들이라든가 또 질이 상당히 좋아서 소량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선보여 줄 게 없는데 100g짜리가 25마리용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걸 딱 쳐놓게 되면 이파리 어린 놈이 4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모여요.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은 연면 시비를 하면 흡수 이동이 안 된다. 그거 자꾸 배워요. 저는 해보니까 이동이 돼요. 물론 토양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뿌리 쪽에 뿌리가 칼슘이 있는 게 제일 낫고요. 제일 나은데 칼슘이 하는 역할은요. 습도 빼줍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리고 줄기라든가 이파리에 습이 많게 되면 병도 오게 돼요. 근데 그런 해양 칼슘을 처리하게 되면은 습도 빠집니다. 습이 빠지면 손끝이 막혀요. 수준이 좀 덜 나가는 거죠. 자, 요런 제가 처방을 할 때는 질소 동화작용이 강할 때면은 주입 간주라든가 뭘 할 때 방법이 틀리고, 자, 햇빛이 좋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그 광합성량을 다른 데보다 2~3시간을 더 할 수 있게, 그리고 구성 성분이 있어요. 요 안에 엽록소가 광합성하는 주소 성분입니다. 이 엽록소의 구성 원소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클로로필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조건에서도 광합성이 잘 돼요. 악조건에서도 포도당을 녹말 형태로 잘 바꿔줘요. 또 녹말 형태에서 밤 되면은 다시 자당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과일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밤에 물질 이동만 뿌리라든가 포도로 잘 가면 나무는 일기변화에 미친 듯이 순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이유, 내 자식이 못 먹고 있으니까 다시 물광부를 확장시켜가지고 물 빨아 당기고 질소를 빨아 당겨요. 그 저장량분이 없는 나무들이 막 터져나갑니다. 모든 과수들은 그래요. 내가 안정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화율도 일괄적이고 발화되는 것도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은 역추적을 해서 꽃 피기 전 40일 전이 삭 터지는 날짜예요. 또 삭 터지고 20일 있다가 발화가 됐는데 우리 밭이 일괄적으로 되는지, 이 나무는 일괄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저 나무만 빨리 피는지, 그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게 되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나무는 숫기도 늦어요. 당연히 늦어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 클로로필을 강화시켜주는 이 일본 물질은 비가 오지 않은 이상은 흐려도 강화성이 돼요. 흐려도 강화성이 되고요. 사과밭에다가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낙과방지제는 호르몬제를 치거든요. 근데 낙과방지도 될 만큼 엄청 가지가 부러질 정도예요. 그만큼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일본에서는 1년에 8번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약간 고단가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3번만 처리합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언제 해주는 게 되느냐, 5월 말 20일에서 25일에서 5월 말 사이, 이때부터 한번 처리하면 10일간 효과를 보거든요. 이렇게 딱 한 달을 합니다. 오늘 딱 처리했으면 10일 효과를 보고, 결국은 넘어가는 거죠.
한 35일, 40일 효과를 보는 건데요. 자, 5월, 6월, 7월 초까지가 비 오고 흐리는 날씨가 많아지게 됐을 때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달 내도록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흐려도 하늘을 쳐다봤을 때 살짝 눈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니까 햇빛 강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물들은 그거 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되고 흐려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렇게 한 달이나 40일만 그 기간에 남들보다 광합성 양이 2배가 되고 우리는 질소 동화작용 하지 않고 광합성 산소 동화작용 하면은 8월 달에 말사는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돼요. 말사는요. 그 포도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만 잡힙니다. 5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집에 1차 처리를 하고 부터다 그죠? 그러면 뭐 5월 말이 될 수도 있고 6월 초가 될 수도 있고 6월 초부터 해서 10일 간격으로 3번 딱 처리하는 게 있고 농약하고 혼용이 다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알칼리를 만나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몇 업자들이 이걸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네랄과 구연산을 이용해서 물 조정해가지고 하면은 도장지도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도장지는 뭔가 부족했을 때, 뭔가 양분이 없을 때 먹으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고 있으니까 광합성 하려고 밑에 있는 순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포도야 뭐 순을 자르니까 부추도 막 나가고 하지만 순이 나가는 기준들은요 그늘 밑에서 햇빛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옥신 호르몬 작용이거든요. 근데 광합성이 되니까 내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늘 밑에서도 빡빡한 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파리는 이게 2배에서 4배, 3배까지도 높아져요. 전라도의 박사님은 요 포석한 기계가 있어요.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는데 저는 제가 했는 기준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파리하고 부추하고 이 큰 이파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쌤이나 최정호 선생님이나 이분들 다 이 작은 잎을 원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답 맞습니다. 작은 이파리를 두껍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두껍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끔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크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크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크고 두꺼운 잎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고 단단한 이파리도 좋아하지만 최소한의 이파리 크기는 제 손보다는 커야 돼요. 요만한 이파리들이 일 잘한다. 일은 잘하죠. 일은 잘하지만은 걔들이 요 성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합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 산도를 맞추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약을 치는 기준점에서 얼마나 많이 잘 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따가 뭐 우리 사장님이 사업적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기 가면서 약 편하게 치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입간주라는 거 이게 제 농법의 좀 타이틀이 주 핵심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주입간주 방법을 좀 쉽게 하고자 쉽게 하고 빨리 하고자 좋은 물질들을 많이 쓰거든요. 유기산염 물질과 효소, 미네랄. 이 미네랄이 입자가 굵어서 염민 시비는 가능한데 관주를 하면 잘 흡수가 안 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물 산도 맞추겠다고 썼던 에코미네랄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특허를 받아놓은 공법이 잘게 쪼개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식물은 그 미네랄을 얼마나 잘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광합성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비료를 많이 안 써요. 비료도 미네랄이거든요. 인산가리 있는 거 다 미네랄이 포함되는 겁니다. 얘가 흡수가 잘 되면은 200평에 비료가 2kg 들어갈 거를 600g, 700g만 넣어주는 거죠. 제가 강의 중입니다.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자, 이 유기산이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효소가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그건 없었는데 한번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다가 요소를 넣습니다. 요소 700에서 850g. 저도 요소 좋아해요. 요소 좋아합니다. 근데 요 한 200~300평에 요소 700~800g이 이 효소나 유기산을 만나게 되면은 3~4kg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3~4kg의 질소에 좋은 성분을 온다는 거지 영양 성분량을 하는 그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산이 하는 역할은 유기산은요 미생물 대사산물 중에 아주 강한 산물질인데 나무가 특히 소나무가 이걸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 소나무는 침뇨수름이라서 딱 떨어지면은 지미neral이라든가 미생물이 분해를 잘 못해요. 몇 년이 지나가도 색깔과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참나무는 활력수림이잖아요. 참나무의 활력수림은 떨어지자마자 지미neral이가 와서 깔아먹습니다. 깔아먹고 밑에 지금 구엽토가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같은 50년을 커도 참나무는 일만한데 소나무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침엽수에 분해가 된 유기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유기산을 발동시켜가지고 이 산을 발동시켜서 모래라든가 안반 여기에 녹여서 미네랄을 먹어요. 근데 유기산을 발동할 때는 지상부의 에너지를 50% 써야 돼요. 지상부의 에너지, 얘네도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지상부의 에너지 50% 이상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지상부의 최적이 안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되게 불쌍해요. 외국에 가면 소나무들 엄청나게 큰 소나무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유기산을 우리는 곧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언제 비대가 한참 되고 있거나 뿌리가 힘들 시기 때가 있어요. 봄에 나와서 한 달 반 딱 지나고 나면 뿌리 힘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 뿌리 나오기 전까지는 뭐 물이라든가 비료의 힘으로 뿌리가 지탱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흙이 좋으면은 또 그 안에 빨아먹겠죠. 근데 유기산은 노져 뿌리니까 나무는 힘들 때 이걸 분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상부에 에너지는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면 결국은 저장량분은 뒤에 쉽게 축적이 될 수 있고 또 광합성할 수 있는 포도당량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효소는 그야 말대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에 곧바로 흡수가 됩니다. 미생물이 분해를 해가지고 주는 게 효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하죠. 결국은 또 얘가 있음으로 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죠. 증폭을 합니다. 미네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비료 성분들의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라서 나무가 지가 필요한 것도 빨아먹죠. 근데 이 미네랄이 질소 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요소 700g이면요 질소 전량이 350입니다. 질소 전량이 이게 46%짜리이기 때문에 평균 한 350g이라고 볼게요. 자, 1kg라고 해도 500g이에요. 200평에 300평에다가 질소 전량이 350g에서 500g 들어가게 되면 한 나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10몇 g 정도밖에 안 돼요. 많으가 20g, 30g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만 먹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나무는 에너지가 안 뺏기게 되고 미생물 증폭을 하게 되고 미네랄이 흡수가 되면서 질소가 동반이 되니까 빡빡한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길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뚜렷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 일주일에서 10일이면 봉지를 만져보면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때는 비대가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2차 비대기를 7월달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익기가 빨리 해소가 되려면 이 시기 때 이걸 밀어 주입간주를 해버립니다. 해버리게 되면 경익기는 2주에 끝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걸 넣고 나니까 커지면서 연질화가 돼버리더라. 가 대부분의 데이터였어요. 커지면서 연질화가 되더라는 얘기는 경익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말상이 더 빨리 잡히더라고요. 착가량이 많아버리니까 조금 지연되는 분도 있었죠. 이게 주입간주를 언제 하느냐? 3월이나 4월 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삭트고 한번 넣어주고요. 여기 1차입니다. 두 번째는 지베렐린 1차나 2차 하자 말자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1차 하고 합니다. 1차 때 착립을 딱 시키고 이걸 딱 넣어주게 되면 일단은 저장 양분이 연장이 돼요. 저장 양분이 연장이 되고 알이 좀 커집니다. 알이 커지게 되면은 1차 때 주입관으로 하고 우리 2차 하는 데는 2주간의 시간이 걸리죠. 어떤 분은 12일 만에도 하고요. 1차를 딱 하고 난 다음에 10일에서 12일 딱 지나고 나면요. 해놓은 곳과 안 해놓은 곳의 차이는 그 시기 때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 시기 때 1.5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준 데는 알이 자, 이 굵기라고 봐요. 제 가상입니다. 자, 안 해준 데는 이게 정상 굵기예요. 너무 차이 나나요? 자, 뭔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포 분열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 요 시기 때가 세포 분열 시기입니다. 집에 1차 딱 하고 난 다음에 보름 동안 세포 분열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입관을 쫙 해버리게 되면은 저 찍는 이게 세포 숫자거든요. 이때는 세포가 핵분열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개화 전에는 1, 2, 4, 8, 16인데 이때는 16에서 시작을 해야 되면은 곧바로 32에 곧바로 100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 시기 때죠. 자, 요놈하고가 지베렐린을 딱 담갔어요. 그러면 알 차이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면적이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나무는 야, 니씨 좋다. 니씨 정말 강하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알로 그 송이로 계속 끝날 때까지 말산도 많이 주고요. 끝날 때까지 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포도가 물포도가 많고 끝까지 녹색인 이유가 있고요. 같은 포도송이 안에 큰 놈들은 끝까지 커요. 열과도 적은 놈이 터지지 큰 놈은 절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요때가 제 기술의 두 번째 테크닉을 발휘할 때죠. 요때가 그리고 요때 주입관주를 하고 지베렐린을 그래서 지베렐린 양이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은 적은데 지베렐린 양을 더크리와 지베렐린 양을 늘려서 키우면은 뭔가가 생기지만 지베렐린과 더크리 양을 줄이고 풀매트를 넣어가지고 이 큰 알에서 면적을 크게 받으면은 오히려 나무는 더 많은 씨가 생겼다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씨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한 5년 이상을 처방을 해보면서 농가들 거를 계속 잘 된지 못 된지 데이터를 내보실 때 핵심이 요 시기 때 주입관주와 또 물론 또 아까 순 떼주는 거 말씀드렸지만요. 그걸 해주게 되면은 이 뒤 한 달은 물 주고 비료 조금 주고 몇 년씩만 잘하면은 이제 광합성 잘할 수 있는 조건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1차 때 벌써 이렇게 커져 버렸으면 11, 12일이면 커지니까 이때 2차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처리하는 것도 14일까지 안 갑니다. 10일만 딱 넘었을 때 알 사이즈만 되면 곧바로 다 가버립니다. 얘네들이 요거 끝나고 나면 2차 시기가 세포 확장기거든요. 세포 확장기 전에 2차를 해주게 되면 더 효과를 많이 봐요. 1차 때는 세포가 늘어나는 시기, 그리고 2차 지베렐린 처리할 때가 그 늘어나는 세포 숫자들이 커지는 시기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를 하루 이틀 당겨주게 되면 더 활발하게 고가 늘어나겠죠. 활발. 근데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 시기 때는 점점 커집니다. 뭐 7월달까지는 뭐 했는 건 아닌 건 비슷하네 하는데 8월달 딱 들어서게 되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지 벗겨보면 크기가 틀려지고 있어요. 그 당도도 그 시기 때 우리가 말산이 뭐냐 하면 말산, 사과산, 구연산 그런 쪽이에요. 새큼해요. 근데 그게 분해가 되면서 산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당이 올라가는 맛있는 산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8월 11일 날부터 8월 20일까지 당도를 측정을 다 하러 다닙니다. 그 시기 때 12, 13, 14 편차가 나거든요. 어떤 집에는 벌써 12 위에 걸 잽니다. 그때 밑에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위에 게 13 정도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은 한 19까지 달려가요. 왜냐면 계속 말산 집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8월 말점이 최종점인데 그 말산이 빨리 잡힐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에 대한 포도당 그 기준인데요. 그 기준은 광합성 잘해도 뭐 전반적으로 씨가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안 주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봉지를 살 때쯤 되면은 늦게 핀 꽃이 있어요. 늦게 핀 꽃, 늦게 핀 가수 그놈들은 등속도 느려요. 심지어는 송이가 없는 나무는 등수가 안 돼요. 양분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송이도 없고 늦게 핀 놈들은 먼저 핀 아들인데 뺏겨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나무가 삽목이면 이렇게 R자를 구성하고 있으면은 여기다 결과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막 여기다가 달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몇 개 좀 더 하고자. 올라가는 물광이나 체간이 얘네들이 거름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균등하게 양분을 못 주게 되죠. 원래 전지하실 때 가면은 원래 겨울에 이거 싹 쳐내세요. 알선을 구비하고 있는 곳에는 결과지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무 힘만 빠져요. 힘만 빠지고 여기가 없어야지 나중에 여기 두는 전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빼가지고 열송이 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인데는 스트레스를 안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뭐 맛있는 거 좀 될까 생각할지 모르죠. 요 간격이 좁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잎하고는요 만나기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뿌리는 만나면은 독을 내뿜습니다. 독을 내뿜어요. 그래서 어떠한 데는 이렇게 중첩을 시켜놓죠. 이렇게. 또 가지도 달아요. 그러면 이 뿌리와 이 뿌리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은 또 독을 내뿜습니다. 그러면 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한 놈이 이겨요. 나머지는 또 도태가 되고요. 네,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번 달 말에는 경상 가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그 집 전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뭘 하느냐 그냥 이 알선에 있는 것만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결과지만 떼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이거를 제가 절단시켜주게 됐어요. 본인은 손 못 떼겠대요. 아까워서. 예, 본인은 못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 대신 네, 그거 T자로 했는 거는요. 예, T자로 했는 거 그거 한쪽에는 이래 알선 있는데 끊으면 되는데 네. 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바로 섰는 자리에 그거 있잖아요. 네. 섰는 자리에 옆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안 잘라도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래가 이 윈선에 우리 묘목을 키울 때 이까지 올라온 상태에 20cm 잘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구별을 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딱 때려가 되는 게 있어요. 예. 그 지금 제가 한 표시하고 똑같아요. 악 하고 크는 거예요. 목사.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우리가 보면요.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품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햇빛이 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주간부라고 하죠. 네. 왜 이걸 주간이라고 할까요? 그냥 모든 것을 한 주간부서입니다. 예, 주간. 수간이라고, 나무 숫자 수간이라고도 하죠. 이건 뿌리가 되는 거고요. 이 주간부가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될수록 엄청난 뿌리 신장은 좋아지고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고 여기에 있고 결과지 있으면은 결국 여기에 햇빛이 확보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도 햇빛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5년, 6년생짜리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2년차하고 3년차는 다들 그러잖아요. 나무 키우는 해라고. 그래서 결과지도 하나만 달아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런데 2년차부터 600평에 한 5,000개만 달아야 될 거를 막 7, 8,000개, 10,000개씩 달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입관주를
많이 해줘도 연민 시비를 어마무시하게 해줘도 효과성은 80%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작년까지는 80%가 2021년도까지는 80%가 나와도 상인이 다 갖고 갔고 공판장에서도 다 팔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도 그분이 80%의 효과를 봤는데 에이 추석 이후에 따지고 놔뒀는데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우리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이제 2, 3년 차 저는 이쪽에 13개 최대 여기 13개입니다. 2m 간격에 거의 16, 17cm입니다. 어차피 우리 4m를 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전목은 5m, 6m까지 나가도 돼요. 되는데 이거를 1년차 때 다 빼면은 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지상부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년차 때 4m가 안 되게 2년차 때 더 눕혀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2년차 때 수량을 적게 달지. 적게 달고 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우리는 뭐 2년차 뭐 그런 개념 없고 다들 나이가 많은 생들이 많고 볼까요? 아 1년차짜리들은 있네요. 고흥에서 오셨어요? 아 오셨구나. 네. 전병훈 사장님, 영동. 전병철. 예? 전병철. 아 이제 여기 전병훈 씨라고 되어 있는데 영동이에요? 병철. 철님 1년생이네. 예. 그래요. 그리고 김천의 최민주님도 1년생이고, 예, 1년생 분들은 네? 네, 오수기님도 2년생. 1년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년생들은 제대로 이제 해서 효과량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700~800g짜리 A급을 만드는 거죠. 근데 첫 해에는 어차피 2년생에는 수출하기 뭐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1등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고. 제가 지금 뭐 수학을 9월달에 했네, 초에 했네, 8월 말에 했네 하는 거는 삽목이 아닙니다. 전목입니다. 전목이고요. 최웅준 씨가 600평에 7,800송이면 적게 단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두 개도 달리고 그랬어요. 대신에 저 때문에 600개를 잘라냈죠. 8,600개짜리 잘라냈거든요. 근데 요때 우리가 만들어줄 거는 하여튼 여기 없어져야 돼요. 또 제발 안 만나야 됩니다. 자, 뿌리에는 뿌리 밝은 물질이 청산 배당체로 움직입니다. 당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뿌리에는 당 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했는 양분의 20%는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 끝에 촉촉한 당이 생겨요. 왜? 미생물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양분들을 미생물이 가져다 주기, 나무의 원리죠. 그 당이 있고요. 이 청산가리의 독성보다 10배 이상이 독해요.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요. 이게 무엇이냐? 뿌리의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서도 만나면 서로 싸워요. 제가 특이한 걸 들었는데 농가가 어디 가니 교수님이 동족끼리는 안 싸운다더라 하거든요. 동족끼리는 뿌리는 안 싸운다더라. 서로 도와준다더라. 저하고 사장님하고 일주일만 붙어 있어봐요. 미칠 겁니다. 막 주먹질 하든 간에 뭐 하든 간에 진짜 3명 들어가야 될 방에 5명 1년 동안 살게 하는 시험도 있거든요. 2명 정신병자, 1명 자살. 이래 돼요. 얘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센 독이 이기는 거예요. 삽목 씻고 전목 심을 하는데 삽목이 큰 이유가 뭔지 알까요? 얘네들은 굵은 뿌리, 전목은 굵은 뿌리부터 내려가고 짜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리게 큽니다. 근데 삽목은 단기전부터 물감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위점을 차지해버리거든요. 그래 보면은 삽목을 뿌려야 되는데 전목이 제대로 못 pu고 있어요.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삽목을 갖고 가고 전목을 뭐 베야 되겠다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삽목은 도태시켜야 되고요. 전목으로 가야 되고요. 저장성도 수출을 하더라도 4, 5개월 갈 수 있는 건 전목이지 삽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삽목은 수출하더라도 빨리빨리 소진시키는 곳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겹쳐 있는데요. 예. 뿌리가 밑에 또 뿌리도 겹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위에 자르면 밑에 뿌리는 어떻게 되죠? 예, 뭐 자동 소멸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옥신에 의해서 옥신
호르몬. 우리가 본년 4, 5엽기, 본년 2, 3기부터 시작이 돼요. 호르몬이 내려가면은 그때 신호받고 뿌리가 확장이 되거든요. 여기 없으면 뿌리는 자동 소멸이 되거나 더 안 가는 거죠. 자꾸 얘들이 이파리 밀어대고 이파리에서 옥신 만들어내니까 뿌리는 막 점점 막 옆으로 엉키고 숨키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고, 잘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고. 심근성이라는 나무들은 키 차이로 깊게 내려가는 뿌리이기 때문에 키 차이로 햇볕을 먼저 보는 애들이 잘 돼요. 밑에는 그늘 잡히고요. 청근성은 이게 아니고요. 옆으로 뻗어가면서 여기서 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근성 뿌리들은 가능하면은 붙이지 않도록.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붙었는데 이걸 잘라냈어요. 아이고 대표님 아깝다. 이거 내년도에 두 놈 받으면 돼요. 두 놈 받아서 이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중요하고 이 공간도 중요하더라. 이런 거죠. 이해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전지는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가서 과감하게 해봅니다. 막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집 있으면은 제가 한 두 걸만 해봐라, 두 열만 해봐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걸만 하다가 보면 결국 다 하시더라고요. 남 잘라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주익간주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래 1년에 저는 3번, 4번을 처방을 잡는데 5번, 6번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6월달 기준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물 빌어줄 때 5일, 6일 간격을 빌어주나요? 3일 간격을 빌어주나요? 어떠세요? 며칠 만에 물 줄 때 비료 물 줘요? 며칠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평균 그래요? 무조건. 예. 7월달 넘어가면은 요한 4회 관주 비료가 영양제라 그죠? 7월달에는 한 5회 정도 할걸요. 8월달 되면 당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회도 할 수도 있고요. 9월달에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 10번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 줄 때마다 줬다는 얘기예요. 물 줄 때마다 9월달에는 당도 올리려고. 이 시기 때는 말씀드렸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6월달에 7월달에 보면 저희가 6월 지배련 처리하고 이때 주식간주가 한번 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일을 하고요. 8월달에 15일 이전에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주익간주는 일반적으로 영양분을 넣는 그 수준하고 좀 비슷해요. 양은 한 1.5배, 3배 맞나? 그래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신에 요 시기 때는 세포분열 확장기 시기 때와 2차 비대기 때 그리고 말산 최종적으로 직결되기 전에 이때 해주고 앞전에는 3, 4월 달에 발화 직전이나 발화 후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철부모에 있는 집들은 점적으로 주는 비료를 안 주고 명물만 주고 요때 뭐 플러스 1회를 하시는 집들도 있어요. 1회를 더 해준 분도 있어요. 그럼 한 5번 되는 거죠. 그리고 늦게 만나는 분들은 7월 말에 한번 8월 초에 한번 연속으로 2번 해버리니까 연지라가 탁 되면서 비대가 되니까 딱 8월 한 10일, 20일에 한 번 더 하고 3번 만에 9월 10일 날 수확하는 조건도 갖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다 써먹을 수 있는 나무 일대 가능하고요. 써먹을 수 있는 토양 일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잎 두껍게 하고 좀 성체를 좀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연민십이 간주를 했을 때 제대로 먹혀갖고 물질 이동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주입 간주를 저는 야간에 많이 합니다. 야간에. 연면 살포도 이때는 야간에 합니다. 연면 시비도 농약 살포도 야간에 합니다. (7, 8월 달에 왜 연면 시비를 야간에 하는지는
잎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함인데 그때가 이제 물질 이동을 많이 시킬 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포도가 잘 피려면 낮에 햇빛이 좋아야 된다. 당연하죠. 낮에 햇빛이 좋아야 광합성이 되니까. 근데 밤에 물질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 이동이 되는 그거를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만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본에서도 저도 문헌을 봐오거나 저도 겪어봤는데 해지고 한 5시간, 6시간은 해요. 해지고. 그게 어떤 조건? 온도 조건과 뿌리, 잎 두꺼운 조건에 따라서 틀려요. 요건 지웁니다. 그거 얘기해 줄게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자, 낮에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하게 돼요. 왜 많이 하느냐? 햇빛 때문이죠.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햇빛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죠. 낮에는 광합성을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해요. 산소는 적게 합니다. 산소는 적게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셨으면 산소를 적게 마시고 산소를 많이 내겠죠. 햇빛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없죠.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산소를 흡수를 많이 합니다. 산소를 흡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낮에 광합성을 했는 포도당은 낮 시간대에는 녹말 형태로 보관이 돼요. 녹말 형태.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자당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산소 호흡을 하면서 얘네들이 포도, 뿌리, 각 기관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소양을 많이 사람은 산소를 흡수를 해야지만이 먹는 고기라든가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몸 안에 암ino산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식물은 똑같아요. 햇빛이 있으면 광합성이지만 없으면은 산소호흡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저 포도당은요,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도 많이 돼요. 낮에는 이파리가 직접 햇빛을 보니까 이파리가 뜨겁죠. 그래서 낮에는 포도당이 잎에 있어요. 당연히 기관에서 만들어지니까. 자, 밤에는 열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7월 25일 원래 야간 날씨가 29도였어요. 8월 15일 36도였습니다. 이 온도가 되니까 잎에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안 떨어지게 되면 이 포도당은 열매를 못 갑니다. 맞죠? 그러면 영양분이 과잉이 되게 되잖아요. 사람 몸처럼 활성산소가 생겨요. 사람들 많이 먹었을 때 성인병 생기죠. 얘네들 스스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흐려버리게 되면 녹이는 커져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밤에 오후에 살포 할 때 저는 스피드업이나 미네랄을 넣죠. 그러면 온도 떨어지고 기공이 축소가 돼요. 스피드업하고 미네랄이 염이시비게 하게 되면 잎의 기공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과호흡을 하지 않아요.
과호흡을 하면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잎에 만들어놓은 포도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면서 이파리 끝으로 양분이 몰리니까 이파리 끝이 좀 타는 거예요. 그게 배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7월달에 비대기 시기 때니까 저는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물 줍니다. 저녁에 줍니다. 전체적인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물이 있어야지 광합성이 되지만 이때는 광합성 하라고 물 주는 게 아닌데 온도 떨어뜨리고자 순수하게 잎에 있는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포도로 가게끔, 그게 포도당이 가게끔. 그러면 우리는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6월달도 포도당 포함되겠죠. 꾸준하게 온도가 맞으면은 계속 당이 매일매일 집적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당을 올리고자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잎에 있는 양분이 당이 넘어가도록, 또 광합성이 잘 되도록, 날씨가 흐려도 광합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에 수확을, 조기 수확을 하거나 일정 시기에 수확을 해버리는 게 그 9월 중순 전후거든요. 그러면은 9월 한 15일, 10월 한 달, 요 기간이 저장양분이 축적되는 시기예요. 그 가을 뿌리가 8월 말에 나오거든요. 가을 뿌리가 나오는 거는 저장양분을 빨아당기기 위함이에요. 저장양분을 빨아당겨야 될 그 시기 때 8월 달에 뿌리가 딱 나와보니 포도는 엄청나게 아직까지 있고요. 그 빨리 없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내려와서 뿌리가 또 영양분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저장양분도 뿌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질부 안에 다 있어요. 나무 목질부 안에 다 저장양분이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 노멀 형태로 있다가 너무 추워버리게 되면은 이게 자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액상화가 돼요. 그래서 자꾸 너무 춥게끔 관리하게 되면 저장양분이 소진이 자꾸 되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춥게 돌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오샘추위 올 때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관돼 버렸으면 오샘추위 때 옷은 폈고 뭐 하는데 추워버리게 되면 그냥 냉해피해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제가 무화과 노지도 100% 거의 90%를 또 사과를 복숭아를 노지니까 설이 올 때 그 설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저는 늘 처방을 하니까 우리 포도밭에는 또 그 시기 때 그걸 처방을 할 겁니다. 처방을 해서 남들은 냉해를 받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3, 4, 5, 6월달 이 관리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입관주 연민12라는 얘기죠. 연민12는 산도를 잘 맞추고 농약 빨로 잘 먹고, 저는 미네랄과 스피드업을 치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거지 농약 치기 위해서 뭘 넣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은 처음부터 없애야 돼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더 쳐야 되고, 안 올 때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쳐야 돼요. 보름에 한 번 치는 이유는 미네랄과 스피드업을 치기 위해서예요. 자꾸 돈 들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시설비는 돈 안 들였습니까? 돈 들이지 말고 농사 짓자. 물만 주라. 뭐만 해라. 그 방법이 맞으면은 좋죠. 근데 아직 나무가 회복이 돼야 되는 나무들도 있고, 그거 보려면은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우리는 매출 자체를 다 경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매출이 좋아요. 매출이 좋아야 인건비 떼고 자재비 떼고 또 여유있게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여유가, 그게 나무 저장량분랑 똑같아요. 내 주머니 돈 없으면 지나가는 게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돈이 먹고서도 꾸준하게 주머니에 통장에 남아있으면은 배가 안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내 스스로가 자산이 많으면은 어디 가서 시시한 거 하나에다 소주 한 잔 먹어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 나무도 똑같습니다. 없으면요 맨날 뭘 먹으려고 그래요. 나무가 저장 없으면 맨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대충 하고요. 질문 한 부분만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니까 용합제 네. 뭐 진학하는데 오늘 쳐야 돼요? 안 치도 되고요. 치면 좋아요? 네, 치면 좋고요. 석회 용합체는 자담에서 많이 하는 건데, 네. 뭐 벌레 쪽도 되고 균 쪽도 되고 해주면 좋습니다. 그 언제쯤 하면 돼요? 뭐 이름 보면 하죠. 이름 보면. 짱 나기 전에. 네, 상당히 전에 해야죠. 2월 달에 하면 될 거예요.
2월 달에. 2월 한중순. 예. 전지 다 해놓고 뭐 전지도 빨리 끝내야 돼요. 물 오르기 직전에 해가지고 물 펑펑 펴지면 안 됩니다. 전지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 자고 있고요. 지금 자고 있는 중이라. 예? 대형. 대형 하셔야죠. 2월 초에 하면 예. 2월 초에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대형, 이거 한 가지. 열 가두는 거. 대형. 근데 저는 대형은 2년생은 안 가둡니다. 나도 열은 안 받았어. 예. 2년생 하지 말고, 자, 3년생 기준이라고 딱 보죠.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무가온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형은요. 무가온이라는 것은 뭐 커튼을 치고 위에 거 넣고 바닥에다가 뭘 깔아주든 뭐 하든 간에 대형이기 때문에 아마 온도는 아마 얼진 않았을 거예요. 땅이 네. 얼진 않았을 거예요. 온도 13도가 되는 데까지를 기준 잡아요. 이때도 잠시만. 이때도 상온 온도 25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요 무가온 기간이 15일에서 평균 22일이 평균이에요. 대형은요. 그래서 13도가 딱 되고 나면 스케줄을 4시부터 7시 8시간인가 오후 4시 PM 4시에서 8시 4시간이죠. 그죠? 요 온도는 초기에는 17도 그 다음 주는 18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5도에서 10도 그리고 새벽까지는 최저 7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최저 온도. 이거를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주냐면은 우리가 생육기 때 가장 물질 전류가 잘 되는 온도가 18도예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밤에 포도당이 잘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느라 이때 되면은 어둑어둑하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후 4시 되면은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방학생이 끝났다고 보고 3, 4시간, 4, 5시간 동안 물질 이동이 되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적응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온도가 7도. 저는 7도나 한 10도. 10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요게 한 3주 정도. 여기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요때 온도가. 1주차, 2주차, 3주차. 중간에 온도는 크게 특별하진 않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요때 벌써 삭 텄다는 얘기예요. 삭이 터서 막 발화가 되고 3주, 4주 되게 되면은 꽃이 필 수 있는 그 조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화 시기 때는요. 자, 이때도 지상부 온도는 28도 안 넘어야 됩니다. 지상부. 개화가 됩니다. 개화가 되더라도 낮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낮 온도. 지상부죠, 그죠? 그러고는 밤 되면은 얘네들이 또 4시, 어떤 5시부터 한 9시까지 이때는 또 22도에서 18도까지를 올라요. 그리고 새벽 온도. 자, 이때 새벽 온도는 몇 도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 지온이 제가 몇 도가 되야 된다겠죠? 새벽 온도는 13도. 생육 최저 온도 13도예요. 그래서 13, 14도. 그게 땅의 온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상부 온도. 지상부 온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지하부 온도 13도를 얘기해줬으니까 2도 13도라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이든 호박이든 뭐든 밤에 최저 온도를 13도, 14도를 맞춥니다. 그 이하 되게 되면 스톱이에요. 나무는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형 하우스에서 이런 한두 번의 실수가 그 시기 때 비대 세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 시기 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최저 온도 7도 이하도 안 떨어지게 저는 10도로 맞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생육이 물질 이동이 제일 잘 되는 게 17, 18도다. 그래서 마지막 온도는 20도까지 올리고 요때는 22도부터 20도, 18도까지 또 내려갑니다. 조절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2년생은 안 해도 되니까 또 실제 3년생도 안 합니다. 뒤에 가보세요. 우리 성경서 오신 분이 일찍 달라고 돈 드리는데 우회락하러 가거든요. 그거는 4년차, 5년차 때 합시다. 4년차, 5년차 때.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열흘 한 2년 가두니까 세력이 기하급 수주고 떨어지더라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 지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4월 달에, 4월 5일 날, 3월 28일 날 지회 1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8월 때 내려고. 7월 말이나 8월 때 내려고요. 근데 4월 5일 날 지회 1차 처리를 하면요. 세포 분열이 15일 되고, 비대가 15일 되고, 이때 되면요. 저장 양분은 고갈입니다. 저장 양분 고갈되면 5월 5일이 돼요. 자, 5월 5일 날 주간 날씨를 한번 볼까요? 춥고요, 흐려요. 그리고 저녁에도 해가 좀 빨리 떨어지고요. 그러면 광합성 자체가 많이 안 돼요. 그러면 양분 고갈되고 올해 잎에서 광합성 했는 포도당으로 사는 조건이 있어요. 고갈되는 시점과 이거를 양분 교대기라고 해요. 양분 교대기가 이 시기 때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5월 초에. 최소한 5월 중순, 5월 말 정도는 돼야지 소진되고 새로운 포도당이 내려가고 교대가 되거든요. 첫 해에는 몰라요. 두 해도 몰라요. 착각이 많아버리게 되면 나무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도 공백이 있거든요. 공백이. 온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햇빛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되는데요. 햇빛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파리 자체가 좀 부드럽게 커요.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이때도 아니 물론 열된다고 해서 다 성공 실패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때 주의까지 드리죠. 고갈되기 직전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배는 1차 때 해주는 게 아니고 2차 때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기까지 2번 해버리니까 이게 내버리더라고요. 부족해도 이파리 좀 두꺼워지게끔 임시비 해주고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년생까지는 뭐 거의 9월 초에 수확을 하죠. 만약에 살짝 열을 불어준다, 뭐 호일 달아가지고 바람 불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해주시면 돼요. 해줘갖고 야간 온도, 비가림도 아까 전에 적어드린 것처럼 비가림도 야간의 온도가 상온 1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온 1도. 근데 바람 좀 사삭 불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만들어준다 개념으로 풀어주게 되면 냉해를 받거나 동해를 받는 일은 그 시기 때는 좀 많이 줄어들어요. 해준 거 안 해준 건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일단 대형 관련해서는 이렇게 날짜 시간 잡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센터 가서도 물어봐서도 어느 정도의 거봉 데이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온도 관리 어떻게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은 또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나네요. 자,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지금 여쭤봐도 됩니까? 질문. 네, 네네. 저기 노지 재배일 경우에 네. 지온이 땅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뿌리가 영양분 흡수 안 하니까 우리가 퇴비 주는 거를 11월, 12월에 주지 말고 포도 따고 바로 주어야지 내년 3, 4월에 잎이 나올 때 영양분을 흡수한 걸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네. 퇴비를 11월, 12월에 주지 말고 가을 거는 대신 퇴비를 아예 줘버리던가 아니면 봄에 주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퇴비는 단기성 효과를 보려고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 로타리를 일찍 하는데 예. 9월 말에서 웬만큼 10월 초에 다 돼갔어요.
들어가서 리필 하고 탭이 놓고 탭이 양도 저는 이제 소그룹 많이 안 쓰고요. 미네랄 넣고 해가지고 로타리 해서 물 푹 주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순이 좋아져가지고 빨리 노화가 안 된다. 그런 집들이 원래 다 잘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장 양분만 잘 보내주면 알아서 싹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집들은. 근데 저장 양분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독약 청청이에요. 이거를 유튜브에 염화가리를 넣어라, 요소를 넣어가고 진하게 약효를 떨어뜨려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어뜨려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예, 말라가지고 가도록 자연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내 밭에 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 서리하고 떨어졌다 하면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저장양분이 안 갔기 때문이거든요. 갈 것도 없었을 거야. 10월 중순까지, 10월 말까지 놔뒀다고 하게 되면, 저장양분이라는 것은 포도가 없어져야지 남은 양분들이 쌓이는 건데, 저장양분 쌓일 시간대에 포도가 달려 있었으니까 저장양분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무주공산이에요. 수확은 늦게 했고 포도는 무르고 역삼투압으로 딱 뺏기고 있고요. 그런 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포도 따고 거의 9월 말 10월초 되면 직접 빨리 감사비료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 다음에 3월, 4월 돈님 나올 때 쓸 영양분은 에너지 축적이 된다는 개념으로 그때 아예 충분히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이거가 3월달 저장양분을 움직여 주지는 않아요. 얘들이. 근데 요때 하게 되게 되면 아마 저장양분 더 올라가겠죠. 밑에서 올라가니까요. 저는 이걸 넣기 전에 감사비료가 주입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감사비료 주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8월 말에서 9월 15일 요 사이에 수확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입관 좀 시켜요. 왜냐? 이때 가을뿌리가 나오거든요. 가을뿌리는 8월 23일 처석이점에서 나와요. 봄뿌리 나오고 가을뿌리 나오잖아요. 가을뿌리 비대시키려고 나오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과수들은 저장작물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가을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주입관주를 쫙 해주게 되면요, 저장작물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포도가 달리는 데는 해주게 되면 포도가 좋아지겠지 거고요. 제가 강의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탭이 넣고 그러면 주입관주로서 저장양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좀 가자 하고, 이때도 저는 상황 봐서 요소비료를 주거나 하고, 포도가 달려있으면 달려있는 거 맞춰가지고 미네랄과 당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말산을 빨리 분해시키는 쪽으로 주고 있고요. 근데 이때 못했다 하게 되면 이제 2월달에 해야죠. 봄에 지금 해야 돼. 2월달에 해야죠. 자, 또. 이거 네. 정리 맞는가 모르겠는데 네. 이 밭에 비누를 까는 경우하고 사중지 까는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 열어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비닐이 지금 깔아놔야 되는지. 네. 사각막은요. 사중지. 네. 까는 시기는 아까 우리 역해서 해드렸잖아요. 대부분 그때 명철이 3월 며칠이었죠? 3월 5일? 예, 예. 빠르면 3월 초부터 요 시기 때부터 해주면 돼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휴면기예요. 휴면기는 마이너스 5도도 좋아하고 7도도 좋아할 시기예요. 땅이 얼면 얼수록 좋아하고 더 이상의 그건 없고, 이제 여기서 물이 올라오는 게 2월 중순부터거든요. 그래서 전지를 늦게 하다 보면 막 물이 펑펑 나옵니다. 저장작물이 좋은 나무들은 좀 나오다가 말아버리고요. 또 잘라보면 구멍이 좀 많이 뻥 나 있는 애들은요, 전지 잘 하셔야 돼요. 물 많이 나옵니다. 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눈의 반대 방향으로 가위질 하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눈이고, 우리 어제 부산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착 커트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희생하던 예, 희생가정제 하시고. 아니면은 여기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겨울에 굳이 비누를 깔 필요는 그 차광막을 깔아놓을 필요는 없네. 아, 저는 깔아가지고 구멍 좀 뚫어놓으라 합니다. 겨울에. 저는 다 무조건 다 깔아놨는데. 예,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순환이 돼야 돼요. 아니 저 작은 차광막은 구멍 상관없죠, 상관없죠.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예, 예, 제 대답이 잘못. 예. 비누로 까는 집이 있고 차광막 까는 집이 비닐이 있잖아요. 나왔습니다. 지금 올리는데. 낫다. 예. 아니 그 포도농사 여름에 뭐 포도농사 짓는 가운데. 아, 아니, 그것도 그래 보면 또 틀려요. 네. 이때 지금 올리는 거는 비닐이 났고요. 비닐이 났고, 작기 중에는 차가막이 나왔습니다. 물도 들어가고 올라가고 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비닐은 습이 싹 자꾸 생겨요. 뿌리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위에 뿌리들이 많이 싹 가죠. 그럼 1년 내내 그 비닐 덮어놨잖아요. 예. 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걷어 놓으면 지금 말 걷어 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걔들이 뭐 뜯는 놈 죽을 놈 죽고 예. 또 내려갈 놈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햇빛을 좀 받아야 뭔가 좀 좋지 않을까요? 더 해야 예, 그래서 저는 예. 삐껴갖고 가을에 빨리 로사에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잔뿌리. 이런 뿌리들이 끊겨요. 봄이 되면 여기 5, 6가닥이 나와요. 5, 6가닥이 나와요. 그 본날에 그만 노다리 치는 거는 안 좋은.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크게 나쁘진 않고요. 2월 초 전집 끝나자마자 로타리 치고 묵 주고 노다리 치는 게 좋아요, 안 치는 것보다?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잔뿌리를 좀 자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 예. 치는 게 좋고, 아니 그때는 뿌리가 안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뿌리 나오는 시간 얘기했잖아요. 본엽이 4, 5엽이 되고 뿌리가 나오는 그 시기가 있는데 요때 기준에서 한 달, 요때 기준에서 20일, 3월, 4월 20일, 4월 15일, 4월 초 돼야지 뿌리가 좀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2월달 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단토 전쟁을 하면은 뿌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하부가 약해지는 없어지니까 뿌리가 많이 작아요. 당근도 딱 하게 되면은 4, 5가닥. 근데 그것도 세력이 좋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뭐 한거나 건너한다든가. 그렇죠. 반대만 하는 예, 그래야 되겠죠. 한쪽만 해주든가. 선생님 그러면 저 희생화 전쟁을 하면 더 낫겠네요. 네, 저는 그게 2년. 나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아직 고민이 하나 많이 있어요. 남기. 손이 아파요. 예, 그리고 제 주변에는 뭐 하여튼 뭐 희생 전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대 잘랐어요. 그러니까 뭐 청칠하고, 본드 칠하고 예, 목공풀하고. 하지 말라더라고. 해도 똑같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가 고민이냐면 어제 우리 부산 샤이머스켓 회원들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 수액이 흘러내려 가지고 마감이 되는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은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몸 안에처럼 흐름이 없어지는 거라서 뭐가 좋은지는 제가 아직까지 이거는 시험을 안 해봤어요. 이거 근데 우리 데는 보니까 지금 하면 물 안 오른다 하면서 지금 물 참을 다른 사람도 있죠. 다 지금 다 지금은 저장 그러니까 양분을 보관해가지고 잠을 자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자르게 되면 애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지가 뽑히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녹말 형태가 있는 게 다 자동으로 바뀌어갖고 소진시켜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물 흐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일찍 하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12월 달에 일찍 하는 거 맞다고 봅니다. 12월 달에. 예. 휴면 들어가기 전에 아예 해버리고, 썰 쉬고 하면 그러면 설 쉬고 예, 1월 말 아예 가전정 다니는 분들은 1월 말에 가전정 하시고 2월 초에 싹 잘라내는 게 맞고요. 한꺼번에 자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기니까. 한 가지 저걸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저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가전정을 네. 잎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네네네네.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뭐 폭이 넓고 뭐 강폭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폭이 2m나 2m씩 기존에 네. 시스를 했는 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네. 사람마다 하다 보면 밭도 그런 밭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저번에 제가 생각에는 이제 뭐냐면 어차피 그 포도를 순이 나오는 게 한 마디에서 두 마디,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순에서 열매 달잖아요. 예. 그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크로스 했는 밭도 있잖아요. 폭이 좁아서 예. 그런 데는
가전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일찍 하는 게 안 맞겠나.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전화기는 교육 중에 있거든. 이 수학후가 보면은 9월 15일이라고 볼게요. 예, 예. 그러면 6월부터 해가지고 9월 15일까지는 왜 여기 햇빛 들어가도록 전지가 안 해주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 수학후에 가전정 하는 거는 햇빛 들어가도록이다 한단 말이에요. 9월달 이후에는 햇빛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꽃눈은 6, 7월달에 잡혀가지고 8, 9월달이면 거의 꽃눈에 내년도에 얼만큼 내가 꽃이 좋을 것이다 하는 확정이 거의 다 돼요. 근데 요 시기 때 햇빛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꽃눈이 좋아지진 않아요.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반대로 이 가전정을 해야 되는 이 2마디나 4마디 정도의 잎은 아까 얘기했는 엽록소인 성분 클로로필이 살아있어요. 광합성을 얘들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해서 저장양분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댕강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아쉬운 방법이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수학 이후에도 농약 뭐 칠 때 연미 시비해서 광합성 올릴 수 있는 물질 넣어가지고 살판 2번 정도는 합니다.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9월 여태 한 번 해주고 9월 말에 한 번 해주고 그러면은 저장용 추출이 많이 되죠. 여기서 많이 되신다. 밑에 거는 포도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파리들은 여기서 따내야 될 게 이건데 야들은 포도 키운다고 얘네 소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원래 제대로 포도 따시는 분들은요 요거 한 800g 나오잖아요. 수확 딱 끝나고 나면 밑에 위에 이파리들은 노랗게 가기 시작합니다. 따자마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얘들을 움직이고 물 주고 뒤에 저는 감사비도 주고 하는 게 이게 일을 하라고. 이게 일을 해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줄 거라. 네네. 그거 한 해만 잘하면 그게 사이클이 되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좋아지면은 토양 개량 다 돼요. 원래 다 돼요. 토양 개량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뿌리만 좋으면 미생물들 조화 미치고 미생물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많고 비로 들어가도 소진 잘 되고 뿌리가 좋으면 그래. 근데 어느 한순간에 뿌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뭔가 많이 달았다. 늦게 소화했다. 저장양분이 부족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까지는 몰라도 2년 지나고 나면 벗어나고요. 네. 인정하고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목공본도 5공본도 네. 많이 살았거든요. 네네네. 살았는데 그거를 1월 초에 좀 일찍 진정을 하고 네. 1월 초에 그 미리 좀 발라놓으면 2월 초에 1월 초에. 2월 초에 2월 초에 예. 2월 초 일찍 하고 물 흐르기 네. 전에 발라놓으면 좀 나르면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럼 저도 목공풀은 정면까지 했었어요. 네. 해갖고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12월 달에 전정하고요. 네. 그게 차라리 말라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우스 온도는 하우스 뭐 측창 계속 닫아놓고 위에 천창도 좀 조금 닫아놓고. 대형하우스 네. 잘라놓고요. 네. 아니요. 그거는 12월 달에 만약 자르면요. 네. 12월 자르면 온도 관리는 그냥 열어놓고 피우면 돼요. 우리가 가온 자체를 무가온 해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언제 꽃을 피우겠다 계획을 잡고 네.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 커튼 다 내리는 거를 1월달 초에 할 수도 있고요. 12월달 중순에 할 수도 있고요. 그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을 해놔놓고는 한 달 있다가 완전 내릴지 그거는 내가 언제 꽃을 피울지를 계산을 해야 하고 역계산을 들어가야 돼요. 너무 따시게 돌려도 안 돼요. 또 자연대로 키워도 좋아요. 그 대신에 노지든 하우스든 마이너스 13도 떨어지는데 월동한다고 막 열어놓은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추울 때는 좀 피해가야 돼요. 내려놓고 며칠 내려놓고 낮에는 또 온도 좀 올려야 되고요. 또 밤에 또 마이너스 1, 2도면 열어놓고 키워놓을 수도 있고요. 5도, 마이너스 5도, 7도, 8도는 나무가 휴면하기 딱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그 온도는 큰 문제는 안 돼요. 13도, 14도, 뭐 10도 넘어가는 온도 있잖아요. 7도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 예, 그때는 좀. 측창만 닫아. 네. 12월은 그게 괜찮겠네요. 차라리 12월 초에. 네. 오히려 휴먼들 가기 전에 전진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저장양분이 있는 나무들에 한해서입니다.
억지로 11월 초, 10월 말까지 땄는데 남들 따라서 또 따자마자 12월 초에 전제하는 건 안 돼요. 저전량 없는 나무들이 그랬다가는 애들 바쁩니다.